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조금 다르죠. 제가 지난 금요일쯤부터 지금 감기가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는 감기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아무래도 좀 면역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차이점이라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메가도즈 수액을 거의 50g까지 늘려서 혈관으로 3번을 맞았을 정도로 되게 오래 갔고, 후유증도 거의 6주를 기침 가래가 있었는데, 지금 감기는 6일 정도 지났는데 수액은 20g 정도에다가 항산화제 글루타치온과 셀레늄 아연 정도 넣어가지고 기본적인 수액을 한 번 맞았는데, 컨디션은 거의 다 99% 돌아왔어요. 근데 목이 잠기는 거, 목이 아직도 부종이 좀 남아있는 거하고 살짝 이쪽에 이제 기관지, 상부 기관지 쪽에 가래가 살짝 끼는 거 정도, 그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고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기본적인 감기 정도 같아요. 몸살기도 거의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드시는 비타민을 훨씬 더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예전에 달아놓으셨던 댓글 중에서 제가 그걸 보고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비타민C 네 번째 파트에다 올리셨는데, 제가 먹는 비타민C를 소개합니다 라는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저도 가루 먹는데요, 양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몰라서 대충 물에 타는데요, 1g이면 어느 정도 양일까요? 예전에 제가 올렸던 비타민C 영상이 되게 많아요. 10편이 아마 넘을 건데, 그 영상을 다 보시면은 다 이게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다시 비타민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총괄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 생각 때문인데요, 저는 주로 추천하는 거는 가루형 비타민C 를 추천합니다. 아주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한 번에 좀 이해되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약사에서 약을 만들 때는 어떤 정해진 단위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용량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충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좋잖아요. 이해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500mg, 1000mg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대충 뭐 275mg 이렇게 해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계산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라서 우리가 보통 만드는 개념이 크죠. 그렇게 먹으면 충분하다, 좋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일반적인 우리 WH에서 권장하는 비타민C 정상 레벨이 있을 건데, 그거보다 우리 기능의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고용량을 권장하잖아요. 그렇게 고용량을 이제 드시게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과연 얼마나 먹는 게, 어떻게 나눠 먹는 게 좋은지를 고민해 본다면은, 당연한 거는 장관에서 흡수율 자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고용량을 다 드시면은 그 고용량이 한꺼번에 다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 내에 머물러 있다가 대장으로 빠져나가는 로스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쪼개서 먹는 걸 권하는 거예요. 근데 알약을 쪼개기가 너무 힘드니까 비타민C 가루를 물에 타서 물을 계속 마시면은 그 물이 소량씩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 몸의 흡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타민C를 가루를 내서 물에 태워서 그 물을 마시는 걸 권장하게 되고요. 이빨이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말로 이 치아 우식증이 있거나 뭐 찬 게 들어가도 이가 실해서 못 먹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T비타민 빨대를 꽂아서 빨대를 깊숙이 집어넣은 다음에 빨아 먹어도 되겠죠. 그러면 물만 마시면서 이빨에 안 닿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구강 내 점막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쓰라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럴 때 더 입에 비타민C를 더 많이 닿게 해서 쓰라리여도 참고서 여러분들이 입에다 머물고 있는 게 훨씬 더 그 점막 질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무튼간에 기본적인 개념은, 저한테는, 제가 상담하는 모든 환자들한테는 비타민C 6g 이하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상담을 합니다. 정말로 일부 환자들 중에는 1g만 먹어도 설사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비타민C 용량이 과해서 설사하는 게 아니고 장 상태의 예민도라든지 흡수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더 클 것 같아요. 현대인들 살아가면서 비타민C 요구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장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분일수록 물에 태워서 소량씩 나눠 먹으면 절대 설사할 일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저랑 상담하는 분들은 6g 이하는 없고 비타민 D는 5000유니트가 기본이에요. 저한테는. 그걸 드시다가 혈중 레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냥 도선 안 될 때는 조절하지만, 대부분의 10명 중에 7, 8명들은 5000유니트를 그대로 먹어도 올라가지 않아요. 적당 레벨을 유지한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되든지, 오히려 컨디션에 따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상담 영상 7번째 결막 출혈 치료 상담에 올리신 댓글인데, 엄마께서 백내장 수술 후 눈 충혈이 이 영상처럼 계속 일어나서 안과를 여러 곳 가봤는데 더 이상 없고 노화 현상이라고 해서 진짜 힘들어 하셨는데, 이 영상을 제가 보고 추천해주신 영양제 먹고 진짜 눈 충혈이 멈춰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요오드, K2, 오메가3 추천해주신 영양제 먹고 있는데 예전부터 목에 결절이 많고 혀가 잘 마르고 결석도 나오고 했었는데 7월달부터 목에도 가끔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염증약을 계속 처방해 주는데 한 달째 먹어도 낫지 않아서 바쁘시겠지만 혹시 어떤 부분 때문인지 영양제를 계속 먹어서 혹 그런 건 아닐지 궁금해서 댓글로 문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지금 제가 추천했던 영양제를 먹어서 구강 내에 그 문제가 발현됐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오히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다른 영양소의 결핍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환자가 왔다면은 제일 먼저 권하는 거는 비타민 B12하고 아연입니다. 이 두 가지 영양제를 추가로 좀 드셨으면 좋겠고, 제가 추천한다면 저희 병원에는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 영양제가 하나가 있어요. 병원에 전화 주시면은 제가 이걸 뭐 택배로 보내드리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시중에서 이걸 구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제가 올려놨던 그 www.doctor.kr 이라고 하는 그 비타민 구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서 닥터 PMP에서 나온 화이토 비타민을 구해서 그걸 드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한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멀티비타민인데 드시면은 한 달, 두 달 이내에는 많은 호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5번째 파트인 콜레스테롤의 진실과 의미를 다시 한번이라는 영상 밑에다 댓글을 다셨는데요. 이분은 지금 한의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직접 제 눈으로 봤는데 적혈구 모양 상태가 불량이더라고요. 수치는 정상인데 한의사가 간이 안 좋대요. 양약 먹는 거 있냐고 물어보니 영양제 30개 먹는다고 답했더니 그것 때문이라고 영양제를 줄이라고 하는데, 영양제 한 개 한 개를 점차적으로 늘리고 내 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확신을 갖고 먹고 있는데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주어 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줄인다? 일단 정리를 좀 하면은 대부분 다 병원 쪽에서도 가끔씩 이 검사를 해서 환자한테 육안으로 막 보여주는 병원이 있고요. 주로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검사를 많이 하는가 본데, 말초 혈액을 따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적혈구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검사에 대해서 조금 좀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혈액 자체는 공기주가 컨택되기 시작하면 코아뷸레이션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응고가 되기 시작할 때 혈액이 달라붙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응고제를 떨어뜨려서 같이 볼 때는 그럴 일이 없는데 그게 좀 부족해지거나 이러면은 금방 그러니까 공기하고 컨택되자마자 바로 응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현미경을 볼 때 이게 적혈구들이 달라붙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또 잘 프로세스가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에러가 많다는 얘기죠.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실제 간 기능은 혈액 검사를 제대로 돌리면은 간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는 게 맞겠지. 그 혈구가 응결된 거 하나 가지고 간 기능이 안 좋다고 설명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분이 드시는 영양제가 30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암 대사 약물로 통해서 먹어야 될 비타민과 이런 약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한 100개 가까이 드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은 있는데 그분들은 시간 텀을 두고서 스케줄대로 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정말 극단적인 경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권하는 거는 검사를 통해서 자신한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드시는 걸 권하고, 나머지는 양질의 식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영양제를 드시는 것들이 어차피 얘도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얘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해독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들의 영양제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간에 부담을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라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드시는 영양제를 어느 정도는 좀 수정하고 보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립니다. 이분 말고도 아무튼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영양제를 되게 산더미처럼 싸놓고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댓글 리뷰 41번째에 작은 근종 때 두유 마셔도 좋을까요? 라는 영상 밑에다가 이제 비타민C를 이제 질문하셨는데, 아까 대답을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비타민C를 한 번에 털어 넣는 것과 물에 타서 조금씩 마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까 분명한 답을 드렸죠. 평균적으로 내가 먹었던 비타민의 한 20에서 30% 정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로스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거고요. 소량씩 들어가면은 빨아당기는 어떤 기본적인 힘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내가 이 정도 양이면은 충분하게 다 빨아들일 수 있는데 얘가 이만큼 들어오니까 요만큼밖에 못 빨아들이고 나머지는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장을 지나가면서 삼투압 설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용량을 한꺼번에 6에서 9g을 때려 넣으면은 어떤 경우는 거의 다 설사를 하는데, 특별하게 독감이 걸리거나 아주 심한 감기에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리거나 이럴 때는 고용량을 넣어도 우리 몸의 요구량이 갑자기 증가하니까
빨아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잡아 당기니까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1번은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많이 넣어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적게 넣어줘도 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상황에 맞춰서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소량씩 나눠서 들어가는 게 당연히 몸에 좋습니다. 장의 부담도 없고 훨씬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느 댓글에 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미밥이 원형탈모에 안 좋은 영향 미치는 성분이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원형탈모는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원형탈모 영상도 있는데 기본적인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원형탈모도 내 몸속에 있는 면역 교란 물질들이 공격을 해서 공격받은 곳에 모낭이 탈락되면서 동그랗게 탈모가 오는 거죠. 이 기전과 현미가 어떤 영향을 주냐. 영양소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이건 말이 안 되고 장관 내에 장누수를 일으키거나 또는 장누수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이 진행되는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때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될 건데 영양소만 본다면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누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미가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현미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구별해서 좀 검사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 저라면은 원형탈모가 있다고 현미를 끊어야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 8번째 파트에 수은 킬레이션 경구용 약물이 있다라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을 올렸을 때는요, 국내에서 제대로 된 수은이나 중금속을 빼낼 수 있는 약물이 개발돼서 판매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어쩔 수 없이 수은을 킬레이트 하기 위해서 DMSA나 DMPS를 구해서 드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거고, 최근에 올렸던 내가 수은 킬레이트 약물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최근 한 1년 동안에는 제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중에서 충분한 효과가 있는 수은 킬레이트 약물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해외에 직구할 필요가 없이 병원에 오시면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멀리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병원에 전화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살 아들 자폐 치료를 받고 있는데 DMPS 요법을 하고 있는데 미나리과 식물이나 고수는 킬레이션 중 섭취 금지라고 하여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글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서요. 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약물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EDTA 킬레이션도 있고 또는 이제 DMPS도 있고 디페니시라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어떤 식재료들이 이것과 어떤 시너지 작용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한다는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DMSA는 유기수은과 DMPS는 무기수은과의 어떤 친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빼내준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고, 대부분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물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중금속을 빼내주는 여러가지 파이테이트와 같은 이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굳이 이걸 복합해서 못 먹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저도 한번 찾아는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내용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자주 먹는 식단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매일 고수를 갖다 대놓고 먹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미나리도 철달 한두 번 먹을 건데 이걸 내가 킬레이션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씩 가끔 들어오는 거 가지고서 이게 영향을 준다? 제가 볼 때는 그거의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은을 빼는 정상적인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좋은 성분의 영양제가 있으니까 그걸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영상 12번째 유전자 메티라 검사 결과 모발 중금속 검사 만성피로의 원인. 이 밑에다가 댓글 다셨는데 유방암 수술한 지가 2년 반 됐고 다행히 여태까지 이제 재발 없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흉복부 CT, 유방 초음파 검사, 1년에 한 번 뼈 전신 스캔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모든 검사들이 지금 방사능 노출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걱정하고 계시고, 안 와도 되는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가 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가 봐요. 네, 유방암 몇 기였는지는 설명 없이 수술한 지가 2년 반 됐다고만 얘기하셨는데, 국소적으로 유방 초음파를 하는 거는 아무런 해가 없죠. 초음파니까. 흉부 CT를 찍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찍는 거 정도는 그렇게까지 유해한,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의 조사는 아니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얘기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전신 뼈 스캔 같은 경우를 하는 목적은 국소적인 거는 지금 이쪽 국소 부위에 다시 재발하는 게 있는지 보는 거고요. 흉부 CT는 가슴이 유방이 이제 가슴 쪽에 있으니까 이쪽 다른 부위에 전이 된 게 있는지 보는 거고, 전신 뼈 스캔은 뼈의 전이라든지 전신에 전이 된 부위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본다는 개념이가 되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주류의학에서는 당연히 환자가 중간에 재발하는지를 보기 위한 검사로서 당연히 권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도 병원에서 권장하는 검사를 내가 검사하기 싫다고 안 하면은 다음에 검사를 하러 갔을 때
의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당연히 의사들이 말하는 걸 잘 따라야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보통 5년 기간 동안에는 이런 팔로우를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생기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기능학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걸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면서 이걸 막 동요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받으시면서 아예 그만 안 할 것 같으면은 아예 이제 그 팔로우 하지 말고 그냥 5년 동안 본인이 관리하다가 나중에 가서 검사 받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또 1년 됐는데 또 생겼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걱정되니까 또 가서 검사하시겠죠. 그렇게 검사하면서 검사에 대한 걱정을 또 한다는 얘기는 걱정에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 모든 노력을 검사 쪽보다는 검사를 하시되 내가 어떻게 뭔가를 잘해야지 암이 재발 없이 또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노력을 거기다 맞추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이런데 힘드셨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빨리 좋아져서 좋은 목소리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